안녕하세요. 백제금동대학로 시리즈 8편입니다. 백제금동대학로의 배경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습니다. 백제 역사의 간략 흐름에서 백제의 위세품과 교류 및 주변국 외교에 대하여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백제 역사 중에서 백제의 통치와 교류와 외교 면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실편에서 먼저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색깔별로 한성시대, 웅진시대, 사비시대가 구분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공주수출 이후 묘에서 발굴된 유물입니다. 고창에 있는 봉동 니일호묘에서 발굴된 유물입니다. 이 두 무덤에는 귀한 위세품이 많이 들어있어요. 위신을 지키시오 하는 위신품이라고도 해요. 금동관이에요. 귀한 금동관이 발굴된 무덤은 뭔가 다른 특별한 의미를 상상하게 되네요. 귀걸이네요. 금귀걸이겠지요? 허리띠 장식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허리띠 장식을 멋지게 하는 것이 고급스러운 패션이었던 것 같아요. 큰 칼입니다. 큰 칼이 발견된 무덤은 몇 개 없다고 하더군요. 도자기네요. 중국 도자기 같아요. 수입품이겠지요? 이게 발에 신는 신이라네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신을 수 있을까요? 어떤 상징이겠지요? 위세품의 뜻이 뭐죠? 한자로 위라는 글자는 권이라는 뜻이고요. 세라는 글자는 세력이라는 뜻이에요. 위세는 사람들 두렵게 하여 복종하게 하는 힘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위세품은 너는 내 편이야 라고 말하는 것, 인정해주고 대우해주고 높여주고 하면서 그 대신 나에게 복종해야 해 하는 서로 간의 약속 같은 표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금동관모예요. 멋지죠? 금동이란 말은 금속 표면에 금을 얇게 씌운 것을 말해요. 금이 상당히 절약되는 거죠. 한마디로 신라금과는 속까지 완전 금인 순금인데 금동은 속은 청동이고 겉만 아주 얇게 금을 씌워 번쩍번쩍 화려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관모라는 것은 옛날 높은 사람들이 머리에 쓰는 모자 같은 거예요. 남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진 사람의 무덤에서 이 금동관모가 특별히 발굴된다는 사실이 있죠. 지방의 세력자나 가야나 일본에서도 발견되는데 백제가 만의 세력을 통합해가는 시기의 유적에서 주로 확인됩니다. 금동 신발이나 중국 도자기 등 고급 물품과 함께 묻혀있는 경우가 있어요. 위세품이라는 것은 지방 세력의 우두머리에게 왕의 권위를 과시하고 왕의 세력권에 소속된다는 의미에서 지방의 우두머리에게 위신을 높여주기 위하여 왕이 하사하는 귀한 물품을 말합니다. 백제의 위세품인 금동관모가 발굴된 지역입니다. 금동관이나 금동신발을 부장하는 무덤의 격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더군요. 백제 금동관이 발굴된 장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대략 큰강 줄기 근처 지역이라는 특징이 엿보입니다. 이런 금동관이 일본 외국에서도 발견되는 게 흥미롭죠. 금동 신발이군요. 멋지긴 한데 뭔가 이상하고 특별하지 않나요? 백제 5세기의 전라북도 고창 봉덕리 1호 무덤에 묻었다가 발굴된 것이에요. 밑바닥에는 뾰족한 못들이 박혀 있어요. 구멍 뚫어 조각한 무늬를 투조무늬라 하는데 용문에 봉황 무늬가 있다 하네요. 그런데 이런 무늬는 왕만 사용하는 무늬가 아니던가요? 실용적인 물품일까요? 전문적 장례용품이라 보이는데요. 백제 중앙정부는 흑수하거나 통합한 지역에 우두머리에게 위세품을 내려주면서 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충성을 요구하였죠. 중앙과 지방의 네트워크라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이게 뭐죠? 참 신기하게 생겼네요. 그것이 그 유명한 칠지도라는 거예요. 복제품이고요. 진짜는 일본에 있지요.
이것은 일본 벨리사의 이소노카미 신궁에 전해져 오는 철제 칼인데요. 1953년 일본 국보로 지정되었어요. 길이 75cm 되어 좀 크죠? 칼날이 7개라고 해서 칠지도라 이름이 붙은 거지요. 이 칼의 중요한 점은 모양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칼의 양면에는 60여 자의 새긴 글자 명문이 있는데 글자 새긴 홈에 금을 씌운 금상감으로 되어 있어요. 무기일까요? 실용성보다는 제사 등에서 사용하는 상징적인 용도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하죠. 그런데 수수께끼가 참 많은데 제작 연도는 추측이 참 많아요. 278년이란 이야기, 백제 근초고왕 때라는 이야기, 전주왕 때의 408년이라는 이야기 등등 앞으로 해결할 게 많지요. 새겨진 글자가 제대로 안 보이고 해석이 달라서 어려움이 있으나 백제왕이 제후국인 외의 왕에게 하사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우리나라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간단히 이야기해서 일종의 위세품이 아닐까 생각해요. 뒷면에는 백제 왕세자기가 성스러운 소리를 내었으므로 일부러 외왕을 위해 만들었으니 후세에 전하여 보거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백제의 중국 교류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한나라 후한이 멸망하고 나서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의 삼국시대 다음에 진나라가 통일하였는데 북쪽에서 5호 16국이 들어서면서 진나라가 동남쪽으로 피난가서 동진이라 했습니다. 북쪽의 북조입니다. 남쪽의 남조입니다. 이때부터 남쪽은 송나라 남제, 양나라, 진나라 등을 남조라 했고 북쪽 나라는 북위와 그에 이어서 생긴 나라들을 북조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나라가 통일하게 되고 그 다음 당나라가 이어받게 되죠. 이 시기에 우리 삼국시대에 중국의 이 많은 나라들과 관련을 맺고 교류를 하게 됩니다. 백제의 계로왕이 북위에게 고구려 공격을 요청했는데 북위가 거절해서 그 다음부터 백제는 한동안 북조와 교류를 안 했다고 해요. 백제는 남조 왕조인 송과 남제, 양나라만 교류했었죠. 특히 양나라에게 백제가 많은 교류가 있었죠. 서진 이어서 동진 그리고 남조로 이어지는 화려한 중국에 선진 문물에 관심을 쏟았습니다. 북쪽에 있는 고구려의 방해 또는 고구려 주변 국제 정세 관련으로 북조와 연결이 쉽지 않기도 했죠. 백제 성왕 다음에 위덕왕은 남조와 북조 모두 외교하였습니다. 무왕 때는 조공 무력을 확대하고 수나라에 유학생 파견 등 적극 외교를 펼치죠. 의자왕의 당나라에게 사주외교 노선을 시도하지만 한계가 있었죠. 한성백제 시대 문물 교류와 위세품을 주고 받는 관계를 알아볼까요? 고구려와는 정식으로 교류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북경 근처에서 싸워 획득한 비녀나 말을 쓰는 도구 등이 백제에 일부 들어왔습니다. 동진이나 남조에서는 허리띠 장식, 금속용기, 도자기 등의 고급 물품이 사신외교 등으로 백제에 유입되었죠. 무덤 속에서 여러 색깔들이 들어있는 아주 신기한 중충유리국이라는 것이 발굴되는데 아마도 지중해 근처의 나라이거나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들어온 것이라 추측됩니다. 신라에다 진과 남조에서 수입한 고급 물품을 동맹외교 차원에서 제공합니다. 일본 외에도 장신구나 큰칼대도 등의 고급품을 동맹외교 차원에서 보냅니다. 가해의 고급 장신구나 한칼 대도 등의 고급 물품을 동맹외교 차원에서 보냅니다. 백제의 각 지방의 중국에서 수입해온 고급 물품이나 일제 중앙에서 제작한 세련된 금속 공예품, 장식품 등을 현지 세력자에게 위세품으로 보냅니다. 삼국이 함께 있던 10세기의 기간에 전쟁이 2년에 한 번꼴로 치러졌다고 해요.
4세기 말부터 6세기 중반까지 전쟁이 100여 회가 넘어요. 전쟁의 중요한 키워드는 한강을 장악하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군요. 특히 신라는 한강 유역을 차지해야 한강의 물길과 항해안을 통해 중국과 직접 교류하고 싶었던 거죠. 고구려는 북쪽으로 확장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면 대신 남쪽을 견제하고 남쪽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한강 유역을 차지하려고 했었습니다. 백제의 중요한 전쟁은 충청북도 옥천군의 관산성 전투입니다. 백제가 신라의 이곳을 공격했다가 이곳에서 백제 성왕이 전사했죠. 경상남도 합천군의 대야성 전투도 유명하죠. 백제 의자왕이 대대적으로 힘을 써서 신라를 공격하고 이곳에서 의자왕의 공세가 절정에 달했죠. 신라는 대야성 전투의 패배로 서부 국경 지역을 대부분 상실하였고 신라는 궁지에 몰리자 당나라 연합을 모색하게 됩니다. 삼국 항쟁의 변천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백제가 본격적으로 대외 팽창을 하기 시작했죠. 백제 근초고왕이 371년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하여 승리하고 고구려 고국원왕이 전사했습니다. 이때부터 고구려는 백제에 항상 보복하려고 하였죠. 고구려 광개토왕 시기부터 전세가 달라집니다. 고구려가 백제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고구려와 신라가 백제를 공격하였고 백제와 가야 그리고 외가 연합하였는데 이때 백제는 임진강 이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장수왕 남진 정책 다 아시죠? 고구려가 백제 한성을 함락시키고 계로왕이 사망하여 도읍을 웅진으로 옮기게 되죠. 백제 웅진 시대에는 동성왕이 신라와 우호관계를 맺고 동성왕과 무령왕이 중국과 고구려를 여러 번 공격하여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한동안 유지하게 됩니다. 사비시대 백제 성왕이 신라와 가야와 힘을 합쳐 고구려를 공격하고 백제가 한강 하류를 되찾고 신라는 한강 상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가 나제 동맹 또는 베라 동맹이라 하죠. 신라가 나제 동맹을 깨고 고구려와 신라가 백제를 공격하여 신라가 한강 하류를 차지합니다. 신라의 배신에 격분한 백제 성왕이 외와 가야 연합하여 신라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때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성왕이 전사하죠. 백제가 옛가야 지역을 차지하고 의자왕이 신라 대야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킵니다. 이때 신라가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되죠. 궁지에 몰린 신라는 당나라와 연합하여 백제를 공격하였으며 고구려와 외가 백제를 도왔으나 결국 백제는 660년 멸망하게 됩니다. 고구려도 668년에 나당연합군에 의하여 멸망하게 되는군요.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는 우선 백제가 고구려에게 우위에 있다가 고구려가 보복으로 침략하고 그 후 백제가 꾸준히 반격해가는 실상을 보입니다. 백제 근초고왕 26년 371년에 백제가 3만 대군으로 평양성을 공격하고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죽여 군사적 우위를 과시합니다. 그 유명한 광개토왕. 고구려 군대가 백제를 연거푸 크게 이기며 백제 북쪽의 많은 영토를 빼앗아갑니다. 남진 정책으로 유명한 장수왕의 475년. 장수왕이 군사 3만 명을 이끌고 백제를 기습 공격하여 한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이때 백제의 계로왕이 사망하고 결국 백제가 도읍을 옮겨야 했죠. 웅진시대, 사비시대에도 백제는 간간히 고구려를 공격하게 됩니다. 백제가 주축이 되어 외교 전략을 발휘하여 신라 또는 가야 또는 외와 연합 활동을 하여 반고구려 진영을 구축 활용합니다.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에 더 집중해 볼까요? 고구려는 자국 중심의 천하관을 갖고 있었는데 고구려 왕실 지배층의 이상이고 원칙이었죠. 공물을 바치는 주변국을 속민 관계로 인식했어요. 속민이라는 것은 딸린 백성이라는 이야기예요. 고구려 왕실의 백제에 대한 생각과 행동을 광개토왕비의 기록으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아요. 물론 자기네 중심의 과장과 과시도 있는 것이겠지요. 백제는 오랜 속민이므로 주공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백제는 고구려 왕의 은덕이 미쳐야 할 공간이었다고 하네요. 백제가 외와 연합한 사실을 두고 맹서를 위반했다고 하였으며 반역 세력이라 간주하였습니다. 백제가 남북조 국가와 직접 교섭하는 것도 막고자 한정황이 여러 번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백제는 꾸준하게 대외 교섭을 전개하여 고구려 송민굴레에 당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475년 고구려는 드디어 백제의 왕도 한성을 함락하였죠. 계로왕을 비롯해 상당수 왕족과 귀족을 처형하고 8,000명을 생포해갔다고 하네요. 백제와 신라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367년 신라가 백제의 사신을 엄유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계기로 369년 백제가 신라를 공격하였으며 백제 요구로 사이좋게 지내자는 상호 화우관계를 맺었죠. 399년 백제가 외가 연합하여 신라를 공격하였습니다. 400년 고구려가 신라의 구원 요청을 받아들여 신라를 공격한 왜군을 물리칩니다. 그것으로 해서 고구려 군대가 신라에 주둔하며 신라는 속국과 같은 처지가 됩니다. 433년 백제 비유왕이 고구려 남진 정책으로 신라에게 화친을 요청했습니다. 신라는 마침 고구려의 간섭과 내정에서 벗어나야 하므로 유명한 나제 동맹을 맺게 되었죠. 455년과 475년 고구려가 백제 공격을 하자 신라가 군대를 보내 지원해줍니다. 481년에는 고구려가 신라를 공격했을 때 백제가 가야와 함께 원군을 보내 고구려군을 격퇴합니다. 백제 동성왕이 신라에 혼인을 요청하여 혼인동맹을 맺습니다. 501년부터 몇 차례 무령왕이 고구려를 공격했는데 이때에는 신라의 지원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백제 조정은 신라를 경계한 정황이 있고 아니면 독자적으로도 고구려를 공격할 자신감이 있어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521년에는 신라 사신을 양나라로 보내는데 백제가 통역과 길안내 등을 도와줍니다. 고구려 침략에 대비하여 신라와의 껄끄러움을 해소하고 우호관계를 맺으려는 의도인 듯하군요. 551년 성왕이 고구려를 공격했을 때 신라가 군사 지원하죠. 그러나 얼마 있어 신라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말죠. 나제 동맹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었죠. 554년 백제가 신라를 공격했으나 그만 상황이 전사해버리죠. 642년 의자왕이 신라 대야성을 함락시켜버립니다. 그렇지만 660년 나당연합에 멸망하고 말죠. 백제와 가의 관계에 대하여 좀 알아볼까요? 변한 사회가 가야 사회로 전환합니다. 가락국은 마한이나 외 등의 철을 수출하는 등 무역 중개지 역할을 하며 연맹제 종주국 역할을 하죠. 백제는 가야 세력이 신라에 기울지 않도록 늘 노력합니다. 369년 백제가 남쪽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하여 가야를 공격하는군요. 백제와 가야 제국과는 도영과 차제처럼 매우 두터운 관계였다고 백제 성왕이 회고하지만 이 관계는 집에 종속되는 차원이었습니다. 가야 세력이 백제 편을 들어 왜군과 더불어 신라를 공격하곤 했습니다. 가락국은 중국 왕조와 교섭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남제로 가기 위해 백제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한성 함락으로 백제의 경제 기반이 축소되자 가야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대가야는 백제를 견제하려고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기도 하였죠. 가야가 백제를 멀리하려 하자 백제 성왕은 가야와 어렵게 2차 사비회의까지 하여 가야와의 갈등을 간신히 봉합한 적이 있습니다. 외교관계 노력이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고대사를 연구할 역사서가 다 없어져 버려서 고대사 연구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일본 측의 일본석이라는 역사서를 많이 참고합니다마는 워낙 그 당시 외의 입맛대로 조작하거나 정확성이 부족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백제와 외의 관계를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720년 완성된 일본 서기를 보면 책을 만든 사람의 그 당시 의도에 따라 터무니없이 윤색, 왜곡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윤색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과장하거나 미화한 것을 말하죠. 일본 서기의 백제 관계 기사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다음 세 가지의 염두에서 살펴야 합니다. 첫째, 백제나 왜나 모두 자국 이해관계에 따라 대외 정책을 수행해 나갔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양국은 늘 우호적인 관계만 가진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 상황이나 동아시아 정세 변화에 따라 대립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는 것이 기본 관점입니다. 셋째, 백제에 대해 외교는 백제를 중심축에 놓고 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일본 서기의 왜곡과 누락에 신경을 뺏기면 사실 파악에 혼란만 일어나겠죠.
백제와 외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백제는 외에게 선진 고급 문물을 전해주었습니다. 외에는 백제에게 군사적 지원을 해주었죠. 이 당시 외의 정권 상태를 아는 것이 백제와 외의 외교 관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외도 초기 국가에서부터 7세기에 천황제까지 변화하게 되는 과정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이 백제가 주도하는 전쟁에 참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외국은 백제의 철 자원과 여러 선진 문물이 필요했습니다. 한반도의 문물. 외국의 병력, 서로 교환하는 것, 어쩌면 용병 관계가 아닐까도 짐작해보게 하네요. 백제 의자왕 시대의 국제관계도입니다. 의자왕이 중국과의 외교를 완전히 단절하고는 고구려 및 일본과 연합해 신라를 공격하는 강경책을 선택합니다. 궁지에 몰렸던 신라는 오래 공들이던 당나라와의 연합이 실현되어 백제를 공격하게 됩니다. 당태종과 고종에게 국제적인 문제아로 낙인찍혀 나당 연합군에 의해 공격당해 항복하고 말지요. 의자왕이 중국에 계속된 압력에도 굽히지 않고 조공 및 책봉 관계까지 포기하며 나름대로 모색했던 자주외교 노선은 우리 역사 속에 매우 돋보이는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